검찰이 채용 승진 비리 혐의로 부산 항운노조 간부 등 3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조의 한 위원장은 옥중에서도 수감 동료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1,000만 원을 챙기는 등 3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헝가리에서 침몰된 유람선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인양됩니다.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임을 주장한 배우 윤지호 씨의 후원자 400여 명이 윤 씨의 개소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20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범행 전 수면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남편 혈흔에서는 수면제 성분 가운데 하나인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변경 개편안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누진제의 역설 단독 보도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외제 청소기 업체가 배짱 AS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9은 부산 항운노조의 조직적 채용 비리 실태를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부산 항운노조는 조합원이 만여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인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주지 않는 노무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채용, 승진 같은 인사 과정에서 돈을 받고 또 조합비를 횡령하는 구조적 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무려 6명의 위원장이 구속됐는데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2명의 전직 위원장을 포함해서 31명이 기소되는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 전직 위원장은 감옥 안에서도 취업 승진의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먼저 부산의 하동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부산 항운노조 전 위원장인 71살 A씨는 수감 중이던 2012년 한 동료 수감자로부터 아들을 취업시켜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지부장에게 지시해 노조에 가입시켰습니다. A씨는 또 지인 아들을 반장으로 승진시켜주고 4천만 원을 받는 등 조장과 반장 승진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년 연장 대가로 고급 승용차의 구입 대금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전 위원장인 53살 B씨는 개인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2008년부터 조합원 348명을 상대로 보험 설계사인 자신의 아내를 통해 단체 연금 보험을 가입하게 한 뒤 보험수당 4,098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부산 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해 A 전 위원장 등 31명을 기소했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노조 가입만 하면 항만에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노조 가입 시 3천만 원을 받았고 조장 승진은 5천만 원, 반장은 8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모두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항운노조 가입에는 아무런 공고 절차나 지원 절차,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노조 간부 가운데는 내부 비리를 단속하는 직책의 간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부산 항운노조의 비리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법도 매우 다양하게 진화했습니다. 친인척과 지인들을 가짜 조합원으로 등록한 뒤에 업체에 우선 채용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취업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노조에 줄을 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 항운노조의 채용 비리 수법은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부산 항운노조 위원장 53살 B씨 등 노조 간부 4명은 2013년 135명을 조합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조합원이었습니다. 이후 노조 간부들은 유령 조합원들을 근무 여건이 좋은 부산 신항 물류업체에 추천했습니다. 물류업체는 특정 직종 채용 시 노조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단체 협약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불법적인 형태로 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이 안 되죠.
검찰 조사 결과 항운노조는 이 같은 수법으로 유령조합원 135명 가운데 105명을 물류업체에 불법으로 취업시켰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령조합원 가운데 60%는 항운노조 간부 친인척과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운노조는 이에 대해 채용 과정상 도덕적으로 무리가 있었지만 노조 규약과 단체 협약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채용 비리가 국가 항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독기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한 지 12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당초 실종자로 분류됐던 19명 가운데 아직 7명은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선체 인양 작업도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저희 마음도 안타깝게 거지없습니다. 더디지만 조금씩 인양 준비 작업이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홍영재 기자, 당초 오늘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인양이 쉽지 않군요. 네,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뇨 인양은 이르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오늘 인양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와이어로 선체를 결박하는 작업이 다소 지체된 겁니다. 침몰 유람선은 현재 수심 7.1m 강바닥에 있는데 선박을 들어올릴 4개의 강철 와이어 중 1개가 강바닥에 쌓인 돌, 콘크리트 조각 등 장애물에 막혀 작업이 지체된 겁니다. 모든 와이어를 선체에 결속한 후 한데 묶어 대형 크레인 크라크 아담 고리에 거는 작업까지 완료돼야 인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체가 드러난 뒤 투입될 우리원 15명은 어제 각자 할당 구역을 맡아 희생자 수색과 수습을 하는 모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감염에 대비해 방역복도 갖춰 입게 됩니다. 한편 허블레아뇨를 침몰시킨 대형 크루즈 바이킹 시기노가 도색 작업을 통해 추돌 흔적을 지웠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고 크루즈선은 승객을 태운 채 헝가리로 운행해 부다페스트에서 45km 떨어진 도시 비셰그라드에 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헝가리 현지에 파견한 해양안전심판원이 국제협약에 따라 바이킹 시기노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헝가리 측에 전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예, 인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신 유실과 선체 파손을 막기 위해서 수색 작업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인양 작업은 그리고 선체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이어서 이태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인양 작업의 핵심은 선체 내부 시신의 유실과 선체 훼손을 방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양 과정을 천천히 해 선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유실을 막기 위해 허블레아니호의 사면 모두를 대형 크레인과 바지선 세척이 둘러쌉니다. 급하게 일단 올리지 않는다. 굉장히 천천히 5cm 단위 정도로 이렇게 천천히 올린다. 그러면서 이 체인들의 밸런스를 좀 조정하는 거로. 선체 수색은 인양이 완료된 뒤가 아니라 배에 물에 빠진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중간중간 이뤄집니다. 먼저 선체 최상단의 조타실이 수면 위로 나오면 헝가리 대원들이 헝가리인 선장을 수색합니다. 이후 갑판이 드러나면 수색과 함께 실종자 이송을 위한 구조물 제거 작업이 병행됩니다. 선체 창문이 모두 물 위로 드러나면 모터를 동원해 허블레아니호의 선내에 찬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물 높이가 낮아지자마자 한국과 헝가리 수색대원이 본격적으로 선실내 수색을 벌입니다. 헝가리 당국은 시신 인양과 이송 장면이 일반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도로 통제를 실시합니다. 또 원활한 공중수색 작업을 위해 침몰 현장 일대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을 언급하면서 서훈을 다시 추진할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청와대가 서훈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보훈처가 밝힌 바 있는데 대통령이 왜 이런 논란을 자초했는지 그리고 지금 와서 뒤로 물러서는 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청와대를 취재하는 최지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에 따라 김원봉의 서훈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의 공적을 공개 치하한 지 4일 만입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또는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보훈처 방침을 당장 고칠 의사가 없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김원봉의 활동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부분은 군 연혁 기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올 초부터 보훈처는 김원봉 서훈 검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공적으로 북한의 정권에 기여했다고 해서 검토를 하지 말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념 갈등 등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추경 등을 위한 국회 정상화 추진에 김원봉 논란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청와대가 김원봉 서훈 문제를 전혀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선 배경에는 국회 정상화 문제도 깔려 있는 것 같다라는 최지원 기자의 설명이 있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정상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여당은 단독 국회 소집을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 소집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인데 그렇더라도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단독 국회 이후 책임 공방으로 정치권이 달구어질 것 같습니다.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2달 가까이 국회가 공존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민주당은 단독 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번 주 금요일에 추경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중에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게 고위 당정청 회의의 결론입니다. 7월부터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추경안 처리 요구를 받아줄 뜻이 없습니다. 한국당은 전체 추경 예산 6조 7천억 원 가운데 재해 관련 예산은 2조 2천억 원에 불과하고 4조 5천억 원은 영화요금 할인과 체육센터 건립 등 총선용 눈먼 추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추경안 처리보다 소득주도 성장의 폐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경과 확장 재정을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 정책이 잘못된 판에 세금 퍼부면 경제가 과연 살아나겠습니까? 민주당이 단독 국회를 열더라도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추경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가 경제 위기를 초래한 정책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요구죠. 그러나 청와대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가 소득주도 성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론도 족보도 없는 정체불명의 경제정책이라고 독설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 소득주도 성장을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고 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게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급조해가지고 키워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아주 괴물이 지금 이제 나타난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장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 땐 노사정 위원장을 역임한 김 전 장관이 바른미래당 초청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소득주도 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다고 말했지만 김 전 장관은 족보도 없고 이론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족보를 돈 주고 사야 될 겁니다. 임금주도 성장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좀 상당히 좀 과장한 이 이론이 아니라 이 패러디에 불과하다.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선 지도자의 용기가 필요하다며 해법은 결국 정치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좀 생각을 바꾸는 게 제일 빠르긴 할 텐데 별로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잘 안 보인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발언에 일일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밤늦게 서훈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들통나서 논란을 빚더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공개적인 만남입니다. 정당의 정책연구원장이 지자체와 정책 연대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논란을 떠나서 양 원장의 이런 움직임 자체를 둘러싸고도 말이 많습니다. 특히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중인데 김 지사가 착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한다면 지나친 상상일지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호응을 나눕니다. 두 사람은 민주연구원과 경상남도 산하 경남발전연구원이 업무 협약을 맺기 전 김 지사 사무실에서 25분가량 만났습니다. 원장님 정도 오셔야 우리 서울에 있는 정치부 기자님들 함께 오시네요. 앞서 양 원장은 일부 취재진에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며 그런 일은 선거판에서 일어났을 수 있다면서 김 지사가 착하니까 바쁜 와중에 그런 친구들을 응대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발끈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망언의 지존이자 본자라고 비판했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농락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앞에서 양정철 원장이 한 이 말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관권 선거에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자숙을,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근신을 해야 마땅한 기간의 부적절한 만남입니다. 양 원장은 민주연구원과 자치단체 연구원 간 협약을 총선과 연결짓지 말라며 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하며 증언에 나섰던 윤지호 씨에게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후원금 반환뿐 아니라 자신들의 선의를 윤 씨가 악용했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윤지호 씨 후원자들의 법률 대리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윤지호 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받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30여 명. 손해배상액으론 고 장자연 씨와 한때 같은 소속사였던 윤 씨에게 보낸 후원금 1,000여만 원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2천만 원 등 약 3,2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윤 씨는 본인 등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든 뒤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분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후원을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분유값을 아껴서 후원을 했다는 분도 계시고. 윤 씨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단 한 번도 돈을 달라고 구걸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며 전원 형식으로 선후원 후갑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이번 집단 손배소 외에도 자신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피소됐고 박훈 변호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윤 씨는 형사고소를 당한 직후인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소송에 참가하는 후원자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소송 가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400명 정도 되고 후원 금액은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돈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 액수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물론 앞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법적으로요. 기부금은 증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채권과 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 소송의 경우에 후원자들이 윤지호 씨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하는 건데, 자, 윤 씨는 후원금을 받을 때 모금 목적과 목표액 그리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어서 후원 목적에 어긋나는 부당이득임을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지난해 9월에도 이 법원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2억 원가량을 준 팬이 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가 없이 준 돈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우도 대가 없이 준 돈 이렇게 판단한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윤 씨의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 자, 윤 씨는 지난 4월에 작가 김수민 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죠. 자, 윤 씨가 장자연 사건에 대해 뭔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돈을 모았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윤 씨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에서도 윤 씨의 부당이득이라는 결론이 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지호 씨는 캐나다에 있잖아요. 예. 만약 윤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열릴 수 있습니까? 일단 재판 진행 상태는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윤 씨가 변호사만 선임하면 변호사가 재판에 대리 출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이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데 윤 씨가 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 씨의 경우에는 이 강력 사건 같은 큰 사건이 아니어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윤 씨의 사기죄가 입증이 된다면 경찰이 부담한 숙박비 900만 원인가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특히 경찰의 같은 경우에는 이 호텔비, 경찰이 윤 씨의 호텔비 등의 신변 보호 목적으로 모두 9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사용했죠. 자, 그런데 이 돈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윤 씨가 국가를 속여서 신변 보호를 받았다고 하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심사를 직접 했고 또 경찰이 경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경우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요즘 온라인상의 후원이 아주 활성화돼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예, 맞습니다. 특히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난치병을 앓던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이 후원금 8억 원을 받아 챙겼었고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역시 동물 구호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1,4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었죠. 자, 전문가들은 후원을 할 때는 반드시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보가 어느 정도로 공개돼 있는지 파악하고 또 혹시나 사적인 용도로 후원금을 쓰려는 의도가 없는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후원하신 분들은 돈도 돈이겠습니다만은 배신당했다는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이 잡힌 지 열흘째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은 여전히 미스터리죠. 특히 50kg가량의 고유정이 어떻게 해서 80kg의 전 남편을 제압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의문이기도 했는데요. 고 씨가 범행 전 수면제를 구매했고 전 남편의 혈흔에서는 수면제 성분 가운데 하나인 졸피뎀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유정의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셈인데 의문투성이인 고유정의 행보를 푸는 답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평범한 30대 주부로 보이는 모습에 세상은 더 경악했습니다. 고유정이 제주도 펜션에서 6살 아들을 만나러 온 전 남편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고 씨가 A씨를 약물로 제압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죠. 약물을 먹이고 한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과수 검사 결과 A씨 혈흔에서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이 검출돼 철저한 계획 범죄에 무게가 실립니다. 쭉 흐트리면서 온단 말이에요. 흐트리면서 온다는 것은 사실은 계획성 중에서 상위에 들어가는 계획성이거든요. 고 씨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범행 사흘 전 흉기와 표백제, 고무장갑, 청소용 솔 등을 사고 살해한 A씨의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사과 문자를 보낼 만큼 치밀했습니다. 또 범행 도구를 사면서 포인트 적립을 하고 범행에 안 쓴 도구는 환불까지 하는 대범한 행동도 드러났죠. 지금으로서는 범행 동기를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아이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자기 전 남편과 공유한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할 수 있다. 큰 분노감을 가졌다. 전 남편 A씨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발견된 곳은 인천의 재활용 업체. 고온에 소각된 뒤라 A씨로 밝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고 씨는 완도를 거쳐 김포의 아버지 아파트로 향했고 청주의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범행 후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닌 겁니다. 그 사이 제주 펜션 CCTV를 찾아낸 건 A씨의 유가족이었고 이웃들마저 나서 경찰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이 용의자를 특정해서 관련 동선을 압박한다든가라고 했으면 시신 유기 같은 것은 사전에 막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아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람개비 2개를 만들어 놓고 아들 만날 날만 꿈꿔왔다는 A씨. 유가족들은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절규합니다. 이들의 한을 누가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즉 ASF 때문에 중국이 몸살을 앓고 있죠. 이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제1종 돼지 전염병인 만큼 우리 정부도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관련 검역을 강화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중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식자재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권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자재 전문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햄 소시지 메뉴를 클릭하니 중국산 돼지고기 햄 통조림이 등장합니다. 국내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창에 중국 돼지를 입력하니 관련 식자재가 등장합니다. 물론 중국에서 제조된 수입 제품입니다. 정부는 현재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국을 여행하고 귀국할 때 축산품 반입을 금지하면서 과태료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중국산 돼지고기가 버젓이 유통 중인 겁니다. 판매 중지나 이런 정책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등록한 상품을 차단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정부는 멸균 제품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AS 발생국의 어떤 돼지고기나 돈유 가공품의 경우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데 멸균 처리한 베이컨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햄류 등 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열에도 강합니다. 설사 검역이 철저히 된 거라 하더라도 모든 그 제품을 전수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고. 여기에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일명 마약 소시지라고 불리는 중국 돼지고기 제품을 몰래 들여왔다는 등 일반 소비자들의 밀반입 인증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방역 체계의 구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올 여름도 지난해와 비슷한 역대급 더위가 전망되는데요. 정부가 지난 2016년 여름철 불볕더위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잘 못 켜는 이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면서 누진제 구간 변경 개편안을 내놨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이번 개편에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거란 겁니다. 누진제의 역설 임유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누진제 6단계 구간은 3단계로 줄어듭니다. 개편 이후 어떤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갔는지
TV조선과 국회 산자위 소속 이철규 의원실이 분석해봤습니다. 전기를 500kW 이상 사용한 상위 1.8% 가구의 할인율은 42.28%로 평균 88,000원을 할인받았습니다. 반면 월 100kW 이하 저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5.91%로 월 평균 163원 할인에 그쳤습니다. 상위 1.8%가 500배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겁니다. 개편에 따른 인하분 844억 원 가운데 44%인 370억 원이 상위 1.8%에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역진성이 있다. 고소득 계층한테 그걸 깎아주는. 더 큰 문제는 이번에 개편되는 방안도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저소득 배려라는 누진제 취지가 크게 무색해지는 겁니다. 누진제 폐지론까지 나옵니다. 한전은 누진제로 인해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럴 바엔 누진제를 없애고 새로운 요금제를 만든 뒤 저소득층에게 주는 혜택은 정부가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복지 재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에너지 바우처, 이 기금 이게 쓰는 게 보다 더 그 시장 경제 논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편안은 내일 열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달 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선풍기, 헤어드라이기, 진공청소기 등 각종 가전제품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영국의 유명 가전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업체의 청소기는 국내 무선 청소기 시장을 50%나 점유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업체가 조그만 고장에도 부품 교체가 아닌 통째로 교체하는 걸 권하는 등 배짱 AS를 부려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무선 청소기와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등 획기적 아이디어 상품으로 인기를 모은 영국의 한 제조업체. 특히 이 업체 무선 청소기는 국내 시장 5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구매자가 많아지면서 AS 수요도 늘어가는데 지난해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한 이모 씨는 필터 부품이 부러져 AS를 신청했다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단순한 부품인데도 수리가 불가능하니 손잡이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비용은 12만 원. 필터니까 쉽게 교체가 가능하고 해서 저는 쉽게 구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냥 다시 사야 된다고 딱 얘기하니까. 이 업체의 AS 정책이 납득하기 힘들단 소비자가 이 씨뿐만이 아닙니다. 구입한 지 1년 6개월 된 무선 청소기입니다. 전원이 깜빡거리는 증상이 있어 제품을 등록하고 수리를 의뢰해 보겠습니다. 직영 AS 센터는 없고 국내 제휴업체 센터에서 수리를 대행합니다. 이번에도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20회도 안 쓴 배터리인데 12만 2천 원을 들여 새 걸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17년도에는 5만 2천 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만 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출자비가 이 회사 제품은 왜 간단한 부품 교체나 AS가 힘든 걸까? 아무래도 해외에서 지금 제가 세트식으로 이용하시는 거라 공개적으로 제조사 해외 홈페이지를 가보니 헤어 드라이어 필터가 약 2만 원에 판매되고 필터를 빼고 끼우는 동영상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선 청소기 충전기와 필터, 먼지통 등 다양한 부품이 판매됩니다. 하지만 한국 홈페이지에는 구매 가능한 부품이 몇 개 없고 그나마 가격은 2배 가까이 더 비쌉니다.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품은 같은 제품 맞으세요. 이 때문에 해외에서 부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사설업체에서 수리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습니다. 4천원 교체하시면 되는 거면 훨씬 저렴하신 거고 국내 제품 이용하시는데 가격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제는 이렇게 고치면 이후 정식 AS를 받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해당 업체에서 고치셔도 해당 부분으로 인한 추가 문제나 다른 기능 AS가 필요하실 경우 저희 측에서는 무상으로 진행해 주십니다.
이 때문에 같은 제품을 구매하고도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보다 권리를 제대로 못 누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와 한국과의 AS 정책에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업체는 3월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부족한 상황. 저희가 지금 직영 서비스센터 준비하고 있고요. 하지만 부품 구매도 AS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판매하는 매장 직원의 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AS 같은 건 어떻게 돼요? AS 걱정을 안 하셔도 되세요. 이런 부품들은 따로 다 살 수 있어요? 네. 고장 나면? 네. 그 서비스센터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소비자 탐사되었습니다. 한밤중 서울의 한 제과점에 한 남성이 몰래 들어와 4시간 동안 8인분에 달하는 빵을 훔쳐먹고 계산대에 있던 돈까지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이 우적우적 빵을 먹는 모습은 CCTV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불 꺼진 가게 안. 한 남성이 들어와 진열대 앞에서 머뭇거리더니 빵을 여러 개 집어들고 나갑니다. 잠시 뒤 다시 들어와 빵을 가져갑니다. 그러더니 비를 피해 가게 밖 구석에 주저앉아 소주를 마시며 빵을 먹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이 먹어치운 빵은 5만 원치가량. A씨는 4시간 동안 이곳에 있던 케이크 등 빵 8인분치를 먹어치웠습니다. 4시간 뒤인 새벽 4시 반쯤 제과점을 나서면서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만 원도 훔쳤습니다. 다음 날 이를 알게 된 제과점 주인은 도둑이 든 사실에 놀란 마음도 잠시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발장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배고프셨던 게 조금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그런 걸 생각하진 않고요. 도둑이 든 적이 없어 제과점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확실은 못하지만은 인상착의로 봤을 때 외국인은 아닌 것 같아요. 조만간에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경찰은 지문 감식과 CCTV 등으로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유조선이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으로 수감된 크리스토퍼 안과 에드리안 홍을 돕기 위한 구호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자유조선 측은 미국 정부가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고 미국인의 목숨을 흥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간 건 대사관 직원의 망명을 돕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을 든 미군이 이라크 팔루자 시내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또 다른 한국계 미국인은 난민촌 아이들 사이에서 웃고 있습니다.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연루된 자유조선의 핵심 인물 에드리안 홍과 크리스토퍼 안의 과거 사진들입니다. 자유조선 측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들이 과거 인권운동가라는 사실을 알리며 본격적인 구명 활동에 나섰습니다. 에드리안 홍이 구출한 탈북민 조셉 김과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소개했고 미 해병대 출신 크리스토퍼 안을 위한 모금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And I and every man, woman, and child will never question the patriotism of our country's citizens ever again. So now, let us take a moment of silence. 자유조선 측은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해 습격도 폭력도 없었고 사건 후 FBI와도 만났다며 북한 대사관 직원의 망명을 돕기 위해 대사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선한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김정은을 방조하고 있다.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 미국인의 생명을 흥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홍콩 시민 100만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범죄인 중국 송환 반대를 외쳤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시위가 벌어졌는지 유지현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콩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 범죄인 인도 법안 표결을 사흘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찰 추산 24만 명, 주최 측 추산 시위인원 100만 명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후 최대 규모입니다.
새벽까지 계속된 시위에 경찰과 충돌이 벌어져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법안 표결이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을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我今日要喺呢度代表我哋反對香港政府呢個引渡翻去中國大陸嘅條例。我覺得呢個條例第一冇諮詢。 그동안 쌓인 홍콩 시민의 반중 감정도 한몫했습니다. 5년 전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뒤 홍콩의 중국화는 더욱 거세졌고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임금은 하락하는 등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온 겁니다. Our rule of law, our judicial system, and also our economic foundation, which is a welcome to international investor. 그러나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시위대의 사퇴 압박을 거부하며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코엑스와 잠실을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올해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4년 후 개통됩니다. 버스와 택시 등은 물론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도시철도,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의 환승까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고속철도도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을 가로지르는 영동대로. 양옆으로 코엑스와 건설 예정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의 큰 축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에 위치하는 강남권 광역환승센터는 삼성역에서부터 이곳 봉은사역까지 630m 구간에 걸쳐 설치됩니다. 올해 말 착공하면 2023년 개통이 예상됩니다. 환승센터 지하 1층엔 버스와 택시 정류장이 들어서고 지하 4층에 GTX A 노선과 C 노선, 지하 5층에 위례 신사선이 지납니다. 하지만 고속철도는 당초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빼도록 한 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조성될 국제 교류 복합지구 수요를 감안하면 고속철도는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제 업무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의 고속선 수요라는 건 얼마나 많겠어요. 고속선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플랫폼, 그 여지는 삼성까지 진입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다만 국토부는 내년에 GTX C 노선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보고 고속철도를 완전히 제외할지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인의 상속 부담을 줄여줄 가업 상속 공제 개편안이 내일 확정 발표됩니다. 그런데 발표 전 이 내용이 조금씩 새어나가서 중소기업인들의 귀에 들어갔는데 반응이 영신통치 않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냐? 용두삼이 개편안에 불과하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거나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의 기업을 물려주는 경영인은 고율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줍니다. 대신 그 기업은 10년 동안 고용과 업종, 지분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 제도의 이런 조건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내일 제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기존 공제 한도는 그대로 두고 사후관리 규제를 푸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현실에 맞는 대책을 요구하며 내일 당정 발표를 압박한 겁니다. 당정청에서 이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논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좀 많이 반영되었으면. 사전 증여 과정의 과세 특례의 경우 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계획적 승계를 위해선 사전 증여가 필요하지만 증여세 지원 한도가 100억 원에 그쳐 편법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또 상속 이후 업종 변경도 허용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고용 형태를 변화시키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여당이 TF까지 결성해 제도 개편에 야심차게 나섰지만 기업 눈높이에 못 미친 대책으로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왕실과 사직의 앞날을 오랑캐들 손에 넘기겠소? 전하,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영화 남한산성이죠. 병자호란 때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끼어 기로에 선 조선의 처지를 그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재작년 중국의 사드 보복 막바지에 개봉됐었죠. 그리고 한 달 뒤 한국과 중국이 사드 사태를 가까스로 봉합하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남한산성을 거론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에 미국과 중국을 대입해보면 이 영화가 한국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을 굴복시킨 3단계 전략을 이른바 계집 방식에 비유했습니다. 먼저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괴롭힌다. 그리고 계집에 가둬 벌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웬만큼 처벌했다 싶으면 꺼내준 뒤 상대가 고마워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을 불러서 미국의 대중 압박에 협조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쪽에 가담하면 끔찍한 결과에 직면하고 응징당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합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주한 대사를 앞세워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끊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을 경험한 우리 기업들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경고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지금은 말씀드릴 게 없다며 말조심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진퇴양난의 상황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현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럴수록 기업들에겐 정부의 물밑 외교력이 절실하게 아쉽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무역 전쟁을 넘어서 세계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화웨이 사태에서 국가가 울타리가 돼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힘든 선택들을 강요받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6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선선한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호남 지역엔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남부는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호남에서 5에서 40mm, 충청 남부와 경남 서부 내륙은 5에서 20mm,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밤부터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내려 주의하셔야겠고요. 제주도와 동해안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과 내일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요. 내일 중부지방부터 서서히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겠지만 큰 더위는 없겠고요. 강원 영동과 동해안은 20도 안팎으로 오늘만큼 선선하겠습니다. 점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다시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